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작업복 안으로 스며들어 축축한 냉기를 남겼다. 7월의 태양은 살갗을 태울 듯이 뜨거웠고 들이마시는 공기마저 쇳가루와 먼지로 가득 차 목이 칼칼했다. 안전모 아래로 흘러내리는 땀을 팔뚝으로 훔쳐내며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서울의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마천루들이 아지랑이 속에서 신기루처럼 일렁였다. 저곳은 내가 사는 세상과 다른 또 다른 세상이었다. 내 세상은 여기. 발밑에 흙먼지와 귓가를 때리는 소음, 그리고 하루하루의 무게가 짓누르는 건설 현장이었다. 내 이름은 박철민, 43살. 사람들은 나를 탈북자라고 불렀다. 그 세 글자는 보이지 않는 낙인처럼 내 삶 곳곳에 찍혀 있었다. 10년 전, 죽음을 각오하고 두만강을 건넜을 때 나는 새로운 삶을 꿈꿨다. 자유, 기회, 그리고 평범한 행복. 하지만 남쪽 땅이 나에게 허락한 것은 녹록지 않은 현실과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어이, 박씨, 거기 철근 남은 거 이리 좀 옮겨. 현장 반장의 고함 소리에 나는 번쩍 정신을 차렸다. 예, 갑니다. 짧게 대답하며 육중한 철근 다발을 어깨에 짊어졌다.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내 딸 하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해가 저물 무렵 나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현장을 나섰다. 일당으로 받은 15만 원이 든 낡은 봉투를 품 안에 소중히 넣었다. 이 돈은 나와 하나의 일주일치 생명줄이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파른 언덕길을 한참 올라야만 닿을 수 있는 은봉구의 달동네. 그곳에 내 집이 있었다. 서울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였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낡은 집들이 개미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좁은 골목길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우리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금방이라도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질 것만 같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이었다. 아바,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 나를 기다리던 작은 그림자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다. 내 딸. 하나였다. 9살배기 딸아이는 내 세상의 전부이자 내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뎌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나는 어깨의 고통도 잊은 채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우리 딸, 오늘도 씩씩하게 잘 있었어. 응,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는데 내가 1등 했어. 하나의 작은 손에 들린 도화지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 가득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커다란 집, 푸른 잔디밭, 그리고 아빠와 엄마. 하나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림 속의 엄마는 내가 하나에게 들려준 아내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곳으로 넘어오다 굶주림과 병으로 먼저 눈을 감은 아내. 나는 차마 그 사실을 하나에게 말해주지 못하고 엄마는 아주 먼 곳에 일하러 갔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언젠가 아주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엄마도 돌아올 거라고. 우리 하나 정말 잘 그렸네. 세상에서 제일 멋진 그림이야. 나는 목이 메어왔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나의 해맑은 눈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미안함이 심장을 찔렀다.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지만 내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저녁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우리 부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마저도 종종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지역 채널 뉴스에 은봉구 구청장 권태준의 얼굴이 비쳤다. 기름진 얼굴에 값비싼 양복을 입은 그는 품격 있는 도시,
안전한 은봉구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연설을 하고 있었다. 우리 은봉구의 오랜 전통과 가치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외부 인구 유입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특히 신원이 불분명하고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권태주는 탈북자라는 단어를 직접 입에 담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이 누구를 향하는지는 명백했다. 그의 눈빛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향한 경멸과 불신이 가득했다. 그는 우리를 외부 인구, 신원이 불분명한 이들로 규정하며 잠재적인 위협으로 취급했다. 작년 가을의 일이 떠올라 주먹이 절로 쥐어졌다. 나와 동네 몇몇 탈북자들이 힘을 합쳐 작은 좌판을 열었었다. 북에서 배운 기술로 만든 두부와 순대, 손수 기른 채소들을 파는 작은 장터였다. 희망이 보였다. 우리 힘으로 일어서서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지만 그 희망은 구청에서 나온 단속 반원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도로교통법 위반, 위생 불량.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그럴듯했지만 본질은 우리를 그곳에서 몰아내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벌금까지 물어야 했다. 그 모든 일의 배후에 권태준 구청장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아빠, 저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하나가 내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이의 순수한 눈에 비친 내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황급히 표정을 풀고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아니야, 하나야. 그냥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며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생각이 다른 것뿐일까? 그의 생각은 나의 생존을 위협하고 내 딸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에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아니라 없애버려야 할 오점 같은 존재일 터였다. 그날 밤 잠든 하나의 옆에 누워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슬레이트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뉴스에서는 태풍 헤일이 북상하고 있으며 주말 동안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이라고 한덜했다. 특히 상한 지역은 산사태 위험이 크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앵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우리 집은 산비탈을 깎아 만든 터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집 뒤편 옹벽에서 흙이 조금씩 흘러내리곤 했다. 구청에 몇 번이나 안전점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대며 차일피일 미룰 뿐이었다. 권태준의 안전한 은봉구는 이런 달동네까지는 포함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바람이 낡은 창틀을 흔드는 소리가 마치 괴물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저 아래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내게는 그저 거대한 절벽처럼 느껴졌다. 그 절벽의 가장 위태로운 벼랑 끝에 나와 내 딸이 매달려 있었다. 이틀 후인 토요일 오전. 비는 그칠 줄을 몰랐다. 현장은 당연히 휴업이었고 나는 하나와 함께 좁은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텔레비전에서는 온종일 태풍특보가 흘러나왔다.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었고 은봉구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까지 내려졌다. 휴대폰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들께서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곳이라니 우리에게 그런 곳이 있기나 한 걸까? 동네 주민센터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는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터였다. 그곳에 가봤자 낯선 사람들 틈에서
불편하게 밤을 사유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이 비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아빠, 무서워. 집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 하나가 내 품에 파고들며 말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딸을 꽉 안아주며 괜찮다고. 아빠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나 역시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집 뒤편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흙과 자갈이 비에 쓸려 내려오는 소리였다. 바로 그때였다. 텔레비전 지역 뉴스 속보에 또다시 권태준 구청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비옷을 입은 채 수행원 몇 명을 대동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우리 동네에서 산 반대편. 부촌으로 향하는 새로 닦은 도로 위였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와 우리 은봉구청 직원들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났다. 저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저 도로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것이었다. 그 돈의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 동네 옹벽 보강 공사에 썼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딸을 끌어안고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쿵하는 굉음과 함께 집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창밖에서 섬광이 번쩍였고 곧이어 온 동네에 불이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정전이었다.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나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으며 딸을 감싸 안았다. 집 뒤편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더듬더듬 손전등을 찾아 켰다. 하나야, 괜찮아. 우리 이제 튼튼한 곳으로 갈 거야.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나는 아이를 업고 미리 챙겨두었던 작은 비상 가방을 맸다. 문을 열자거센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는 마치 하늘의 구멍이 뚫린 것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우리의 목표는 동네 아래쪽에 있는 교회였다. 그곳은 이 동네에서 가장 튼튼한 건물이었고 지하실은 훌륭한 대피소가 되어줄 터였다. 나는 한 손으로는 손전등을,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짚으며 위태로운 내리막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다. 등 뒤에 엎인 하나의 온기가 불안한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얼마나 내려갔을까? 바로 그때 저 아래쪽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는 곳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조금 전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권태준 구청장이었다. 그의 검은색 고급 세단은 작은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세 앞바퀴가 파묻힌 채 길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다. 수행원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는 혼자서 차에서 내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아마도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낡은 이쪽 길로 들어섰다가 변을 당한 모양이었다. 나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거세게 방망이질 쳤다. 권태준, 내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나와 내 딸을 벌레처럼 취급하던 남자. 지금 그는 폭우 속에서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서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내 머리 위쪽에서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춘 곳, 거대한 흙과 바위, 그리고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향해 쓸려 내려오고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등 뒤까지 다가와 있었다. 산이 울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땅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대한 괴물의 비명과도 같았다. 수천 톤의 흙과 바위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며 내는 그 소리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원초적인 공포 그 자체였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그 소리에 반응해 얼어붙었다. 등 뒤에 엎인 하나의 가녀린 몸이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다. 본능이 이성을 앞질렀다. 살아야 한다. 하나를 살려야 한다. 그 생각 하나만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탈길을 거슬러 뛰어오르려 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버둥이라도 쳐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손전등 불빛이 길 한가운데 멈춰선 검은 세단과 그 앞에 망견자실 서 있는 한 남자를 비췄다. 권태준, 그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완전히 넋이 나간 듯 고개만 든 채 시커먼 죽음의 파도가 자신을 덮치러 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에 그 오만하고 자신만만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나는 한낱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 내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냥 둬. 저건 신의 심판이야. 저 인간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해쳤는지 잊었나 우리가 굶주리고 내쫓길 때. 저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저자는 신경도 쓰지 않을 거라고. 저자의 죽음은 당연한 대가야.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서늘한 목소리였다. 지난 몇 년간 겪었던 수모와 멸시, 짓밟혔던 희망, 그리고 눈앞에서 무너졌던 작은 행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권태준의 비웃는 듯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죽음은 어쩌면 내 고통에 대한 작은 보상이 될 수도 있을 터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등 뒤에서 하나가 내 옷깃을 꽉 움켜쥐었다. 아빠,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거의 울음소리에 가까웠다. 그 작은 손길과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 등에는 나의 세상 전부가 매달려 있었다. 나는 하나의 아빠, 박철민이었다. 죽은 아내와의 약속이 떠올랐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를 지키고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올바른 사람이란 무엇인가? 원수를 미워하고 그의 죽음을 방관하는 것인가 아니었다. 북에서 이 남쪽까지 오는 동안 나를 살린 것은 증오가 아니었다. 꽁꽁 언 손을 녹여주던 낯선 노인의 온기. 옥수수죽 한 그릇을 말없이 건네주던 국경 수비대의 눈빛. 그런 작은 인간애가 나를 살렸다. 내가 저차와 똑같은 인간이 될 수는 없어. 결정은 순식간에 내려졌다. 증오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다. 권태준 씨, 정신 차려요 이쪽으로. 내 고함 소리에 그가 움찔하며 나를 돌아봤다. 그의 눈은 여전히 초점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위나 아래로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산사태의 폭이 너무 넓었다. 옆으로 피해야만 했다. 건설 현장에서 단련된 내 눈이 본능적으로 주변 지형을 훑었다. 바로 그때 길가 비탈면에 박혀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관 몇 개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전 중단된 하수관 공사의 잔해였다. 저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하나를 고쳐 업고 권태준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발이 지늘게 빠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정신 차리라고. 죽고 싶어. 환장했어.
나는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어 그의 값비싼 양복 재킷을 움켜쥐었다. 그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다. 나는 그의 뺨을 한 대 후려 갈기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조차 없었다. 살고 싶으면 뛰어요 저기로. 손전등 불빛으로 콘크리트 관을 가리키며 그를 잡아 끌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그도 비틀거리며 나와 함께 뛰기 시작했다. 땅이 전함처럼 흔들렸다. 나무가 부러지고 바위가 구르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비바람과 흙먼지가 뒤섞여 한 치압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나의 울음소리는 이미 괴물 같은 굉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아빠, 아빠. 희미하게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가 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게 만들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다. 권태주는 몇 번이나 넘어질 셔츠를 내가 잡아 끌어 일으켰다. 그의 비싼 구두는 이미 진흙탕 속에서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마침내 콘크리트 관 입구에 다다랐다.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다. 바로 등 뒤에서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었다. 들어가요. 나는 권태준을 먼저 관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나 역시 하나를 보호하려는 듯 몸을 웅크리며 관 속으로 몸을 굴렸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구르르르르릉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굉음과 함께 우리가 들어온 콘크리트 관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다. 수만 톤의 토사가 관 위를 덮치고 지나가는 압력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금방이라도 이 콘크리트 관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져 우리 모두 흙더미 속에서 으깨져 버릴 것만 같았다. 완전한 암흑, 코 속으로 스며드는 비릿한 흙 냄새와 축축한 냉기. 그것은 무덤의 냄새였다. 나는 관 안쪽 벽에 등을 기댄 채 등 뒤에 엎혀있던 하나를 풀어 품에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괜찮아. 하나야.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무엇이 괜찮다는 것인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주문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아이의 귀를 막고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다. 내 심장도 공포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옆에 쓰러져 있던 권태준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오만하던 남자는 지금 어린아이처럼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는 소리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영원처럼 느껴지던 시간이 지나고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굉음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대신 관 어딘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암흑을 채웠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닌 더 큰 공포를 품은 적막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은 하나를 확인했다. 하나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아빠? 무서워? 응. 아빠도 무서워. 그래도 우리 하나 살아있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이의 따뜻한 천이 느껴지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는 주머니를 더듬어 손전등을 찾았다. 기적적으로 망가지지 않았다. 렌즈에 금이 가고 흙탕물이 묻어 있었지만 스위치를 올리자 희미한 빗줄기가 어둠을 갈랐다. 빛이 비춘 곳은 지옥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우리가 들어온 콘크리트관의 입구는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 그리고 뒤엉킨 나무뿌리들로 완전히 막혀 있었다. 반대편 출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거대한 산 아래 콘크리트관이라는 작은 무덤 안에 완벽하게 갇혀 있었다. 손전등 빛을 옆으로 돌리자
흙투성이가 된 채 벽에 기대앉아 있는 권태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텅 빈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가 손전등을 켜자 눈이 부신 듯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살아 있는 건가? 그가 겨우 쥐어짜내듯 물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네, 일단은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일단은 그 말이 우리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우리는 살아남았지만 동시에 죽음의 문턱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일지도 몰랐다. 권태준은 막힌 관 입구를 한 번, 그리고 나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경멸과 분노의 눈빛과는 전혀 다른,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왜 나를 구한 거지? 그가 물었다. 그 질문에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 자신도 방금 전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증오를 넘어선 본능적인 행동. 어쩌면 그것은 왜? 라는 질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대답 대신 품에 안은 하나를 더 꽉 끌어안았다. 아이의 심장 박동이 내 가슴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어둠과 적막 속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이유로 살아남았고 이제 같은 운명으로 묶여 있었다. 이 차가운 콘크리트 관 속에서 우리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질문이 메아리 쳤다. 왜 나를 구한 거지?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자신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혼란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대답을 찾지 못했다. 영웅적인 이유나 거창한 철학은 내게 없었다. 나는 품에 안은 하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내 딸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는 이 축축하고 차가운 암흑 속에서 그 어떤 웅변보다도 무겁게 울렸다. 내 행동의 이유는 증오나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본능이었고 내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남고 싶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권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정적이 흐른 뒤 나는 몸을 움직였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생존이 우선이었다. 나는 건설 현장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하나야, 아빠 옆에 꼭 붙어 있어. 움직이면 안 돼. 딸을 안전한 구석에 앉히고 금이 간 손전등을 들어 관 내부를 비췄다. 지름이 2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관이었다. 다행히 관 자체는 금이 가거나 찌그러진 곳 없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육중한 콘크리트가 우리를 산채로 매장될 운명에서 구해준 셈이었다. 하지만 양쪽 입구는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 그리고 뒤엉킨 나무들로 완전히 막혀 있었다. 빛 한 줄기, 바람 한 점 들어올 틈이 보이지 않았다. 공기는 괜찮을 겁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며칠은 버틸 수 있어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권태준을 안심시키려는 말이기도 했고 나 자신에게 거는 주문이기도 했다. 나는 관벽을 두드려보며 소리를 확인했다. 단단하고 막힌 소리, 바깥 상황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손전등 불빛에 권태준의 다리가 들어왔다. 그의 비싼 양복 바지가 찢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관으로 뛰어들 때 긁힌 상처인 듯 했다. 그는 고통스러운지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내가 입고 있던 낡은 작업복 셔츠에 아랫단을 북 찢었다. 놀란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움직이지 마세요. 이대로 두면 덧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상처,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찢어낸 셔츠 조각으로 상처를 단단히 동염했다. 내 손이 그의 다리에 닿자 그의 몸이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 없다는 듯한, 혹은 받아서는 안 될 사람에게 받고 있다는 당혹감 같은 것이었다. 나는 묵묵히 내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응급처치를 마친 뒤 나는 다시 하나 곁으로 돌아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1시간인지 하루인지. 시계는 흙탕물에 젖어 멈춰버렸고 휴대폰은 진작에 신호가 끊겼다. 이 콘크리트관은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시간마저 흐르지 않는 섬과도 같았다. 하나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아빠, 배고파. 집에 가고 싶어. 나는 비상 가방에서 딱딱하게 굳은 초코바 하나를 꺼내 반으로 쪼갰다. 하나에게 먼저 건네고 남은 조각을 입에 넣었다. 쓴맛과 단맛이 뒤섞여 혀끝에 맴돌았다.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북에 있을 때의 이야기였다. 물론 굶주림과 공포,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빼버렸다. 대신 눈이 허리까지 쌓이던 함경도의 겨울, 그 눈으로 토끼를 만들고 썰매를 타던 이야기, 밤하늘을 수놓았던 무수한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 이야기는 서툴렀지만 하나의 상상력 속에서 그곳은 동화 속 겨울 왕국이 되었다. 권태주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존재를 거의 잊고 있을 때쯤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북에서도 별이 그렇게 많이 보이나? 네, 남쪽보다 훨씬 많습니다. 불빛이 없으니까요. 그의 질문은 순수한 궁금증에서 나온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제가 살던 곳은 산골이라 밤이 되면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하늘을 보면 별들이 꼭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쏟아져 내릴 듯이 빛났습니다. 제 아내가 그걸 참 좋아했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 말을 내뱉은 순간 깊은 후회가 밀려왔다. 이 남자 앞에서 내 가장 아픈 상처를 드러낸 것만 같았다. 하지만 권태주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만 들려왔다. 얼마나 더 지났을까? 내가 거의 잠에 빠져들려던 순간이었다.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티역, 티역, 티영. 그것은 쇠붙이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들려요. 내가 묻자 권태준도 상체를 일으켰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구조되었다.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손에 잡히는 소의 파이프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콘크리트 관 벽을 힘껏 두드리기 시작했다. 쾅쾅쾅, 쾅쾅쾅. SOS 신호. 나는 쉬지 않고 벽을 두드렸다. 팔이 아파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제발, 제발 이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러자 바깥의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 사람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땅속을 통해 울려 퍼졌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안에 사람 있어요.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예, 사람 있습니다.
3명입니다. 아이도 같이 있어요. 내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바깥의 움직임이 훨씬 더 분주해졌다. 드릴 소리, 중장비가 흙을 파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희망이, 신락 같던 희망이 거대한 빛이 되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한참의 사투 끝에 관 입구를 막고 있던 흙더미에 작은 구멍이 뚫렸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한 줄기 빛이, 구조대의 헤드램프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옥 같던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그 빛은 마치 천사의 강림처럼 느껴졌다. 살았다. 권태준이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다. 구조대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입구를 넓히고 우리를 한 명씩 밖으로 끌어냈다. 나는 가장 먼저 하나를 구조대원의 손에 넘겼다. 아이가 안전한 것을 확인한 뒤 상처를 입은 권태준이 다음으로 나갔다. 마지막으로 내가 흙더미를 헤치고 밖으로 나섰을 때 나는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었다. 새벽이었다. 밤새 내리던 비는 멎었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새벽빛이 비춘 것은 내가 알던 동네의 모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내가 살던 집, 이웃들의 집, 우리가 오르내리던 골목길.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흙과 바위, 뿌리째 뽑힌 나무들로 뒤덮인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 있었다. 폐허, 그 말 외에는 다른 어떤 단어도 떠오르지 않았다.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울음소리,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다. 구조대원들이 나를 부축하려 했지만 나는 그들을 지나쳐 곧장 하나에게로 향했다. 아이를 품에 안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앞을 막아섰다. 권태준이었다. 흙투성이가 된 그는 비틀거리며 내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깊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깨달음이 뒤섞인 감정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바로 그 동네가 눈앞에서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구해낸 한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구청장님, 심경이 어떠십니까? 기적적으로 생환하셨습니다. 모두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 그는 의뢰하던 대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정치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마이크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묵직했다. 이분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는 나를 탈북자나 주민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저 이분이라고 말했다. 그 짧은 호칭의 변화 속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오직 하나를 돌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권태준은 VIP 병실로 옮겨졌다는 말을 들었다. 잠시 후 그가 수행원 한 명과 함께 내가 있는 응급실로 찾아왔다. 간호사가 내 팔의 작은 상처를 소독해주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가 담요에 쌓인 하나를 달래며 이마를 짚어주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깊은 회한과 인간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 폐허 속에서 밝아온 새벽은
한 남자의 영혼에도 새로운 아침을 가져오고 있었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만들고 폐허 위에도 새로운 싹을 트이웠다. 재앙이 핥히고 간 지 몇 달이 흘렀다. 나와 하나. 그리고 집을 잃은 다른 이재민들은 구청에서 마련해준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좁고 불편했지만 적어도 비바람을 막아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분명 무언가 변해 있었다. 나를 향한 시선들이 달라졌다. 불쌍한 탈북자, 수상한 이방인으로 나를 보던 눈빛들은 이제 존경과 호기심, 때로는 경외심마저 담고 있었다. 시장 아주머니는 말없이 내 장바구니에 과일 몇 개를 더 얹어주었고, 동네 아이들은 하나를 용감한 아빠의 딸이라 부르며 함께 어울려 놀았다. 내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나는 하룻밤 사이에 유명인이 되어 있었다. 그 관심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하나가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모든 변화가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권태준 구청장에게서 일어났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재난 직후 그는 자신의 모든 정치적 일정을 취소하고 복구 현장에 매달렸다. 그는 더 이상 비싼 양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서 연설하지 않았다. 대신 작업복 차림으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차에 이재민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연설 주제는 품격과 전통에서 공동체와 책임,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변화를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적 쇼라고 폄하했지만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한 인간의 영혼이 뿌리부터 뒤흔들린 자의 눈빛이었다. 어느 날 오후, 구청 대강당에서 은봉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나도 하나를 데리고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강당은 이재민들과 다른 지역 주민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에 선 권태준은 이전과는 달리 차분하고 겸허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재난의 경과와 복구 계획을 설명했다. 그리고 연설 말미에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치우고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행정가로서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섰습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저는 오랫동안 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발전과 성과에 취해 우리 구의 가장 아프고 그늘진 곳을 외면했습니다. 안전을 부르짖으면서도 가장 위험한 곳에 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오만이었고 저의 죄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고통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권태준은 단상에서 내려와 청중석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의 사과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아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한 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박철민 선생님, 그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몸둘 바를 몰랐다. 저는 그분을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분이 속한 공동체를 우리 구의 골칫거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구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의 어리석은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나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이번에는
단순한 사과나 감사를 넘어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바치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어쩔 줄 몰라 그저 고개만 숙였다. 권태준은 다시 단상에 올라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은 단순히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은봉 희망마을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주거 단지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과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직업교육센터가 함께 들어서는 진정한 공동체 마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주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폭탄 선언과도 같은 제안을 했다. 저는 이 은봉 희망마을 프로젝트의 건설감독위원회에 박철민 선생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분은 쇼를 위한 얼굴마담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건설 현장을 잘 알고 누구보다 안전한 집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분입니다. 이 위대한 사업을 이끄는데 박 선생님보다 더 적합한 분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강당은 다시 한번 큰 충격과 술렁임에 휩싸였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내가 일용직 노동자인 내가, 탈북자인 내가, 그런 중책을 맡는다고 나는 정치가 싫었다. 그저 하나와 조용히, 안전하게 살고 싶을 뿐이었다. 공청회가 끝나고 며칠 동안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웃들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박 씨가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주시오.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그날 밤 임시 숙소에 좁은 창밖을 내다보는데 하나가 내게 다가와 물었다. 아빠, 우리 이제 아주 튼튼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아이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 내 딸과 내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일이었다. 더 이상 비바람에 떨지 않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 다음 날 나는 권태준 구청장을 찾아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때 죽음의 땅이었던 산비탈에는 이제 기적같은 마을이 들어서 있었다. 은봉 희망마을, 이름 그대로 그곳은 희망의 증거였다. 튼튼하게 지어진 아파트 건물들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새로 생긴 공원 벤치에는 노인들이 앉아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안전모를 쓴 채 이제 막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더 이상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 현장의 당당한 감독위원이었다. 내 손길과 땀이 닿은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 이 새로운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이제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인상을 풍기는 권태준 전 구청장이 서 있었다. 그는 지난 선거에 불출마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다. 구청장님, 아니, 어르신,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손주 녀석이 새로 생긴 공원에 가고 싶다고 졸라서 말이야. 우리는 나란히 서서 새로 생긴 공원을 바라보았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다리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서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어놀고 있었다. 그 중에는 내 딸 하나도, 그리고 권태준의 손주도 함께 섞여 있었다. 한때는 결코 만날 수 없었을 두 아이가 이제는 친구가 되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권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참 튼튼한 다리로군요. 나는 그의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아차렸다.
그가 말하는 것은 눈앞에 저 작은 다리만이 아니었다. 두 남자 사이에, 두 공동체 사이에, 그리고 절망과 희망 사이에 놓인 새로운 다리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아주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깊어가는 서울의 저녁 노을을 바라볼 뿐이었다. 폐허 속에서 피어난 기적처럼. 우리의 상처 입은 도시에는 새로운 다리가 놓였고, 그 다리 위로 희망이라는 이름에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영원히